자, 시작하기 전에 제 인사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학원 원장 조동일입니다. 어제 비가 되게 많이 와서 오늘 어머님들 댁에 나오실 때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아침 돼서 비가 다 그쳐가지고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쨌든 제가 좀 얘기할 내용은 예고했다시피 좀 예비고1 학생들이 어떻게 좀 수학 과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입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입시 얘기는 간단하게 그냥 흐름만 좀 보여드리는 걸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입학을 앞두고 사실 이제 제일 지금 고민이 되는 건 학교 선택 아닌가요? 그죠? 학교 선택 되게 이제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사실 이제 되게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 저는 그냥 항상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어머님들한테도 매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이제 분당 지역에 있어서의 학교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아이들이 비슷비슷한데 이제 학교마다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다른 게 문제예요. 그거는 학교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뭐 그런 측면들도 또 없잖아 있을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좀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이렇게 다른 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피 학교인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이제 거의 뭐 아이들이 지원하는 아이들이 없어서 이곳저곳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그걸로 이렇게 쭉 몰리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좀 좋은 아이들이 몰려있기보다는 좀 다소 이제 아이들이 막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학교 분위기가 아무래도 처음 지원해서 아이들이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고등학교에 몰려있는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측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이제 이과반들이 좀 적어요. 이과를 좀 지망하려고 하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과반이 좀 적어서 보통 고등학교는 중학교는 ABCD로 해서 절대평가로 학생들을 평가하지만 고등학교는 그냥 등급으로 자르잖아요. 그래서 1등급은 4%고 뭐 2등급은 대략 한 10% 정도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인원이 절대적으로 적으면 사실 좀 불리하죠.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명에서 1% 그러면 8명인데 예를 들면 뭐 100명에서 1% 그러면 4명, 4등 안에 들어야 되니까 전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고 뭐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얘기들은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냥 분위기 좋은 학교를 지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 좋은 학교를 지망하는 게 맞고 서로 좀 떨어지더라도 뭐 그건 어차피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어차피 뭐 실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운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지면 어쩔 수 없으니까 처음 지원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단계가 있고 2단계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1단계에서 50% 뽑고 다시 또 거기서 떨어진 아이들 다시 또 지망해서 2단계 뽑는데 뭐 분당 지역은 여기 분당하고 성남하고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뭐 여기서 성남을 지원하는 학생은 없고 성남도 굳이 이쪽으로는 별로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뭐 그냥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뽑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분위기 좋은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분위기 좋은 학교는 뭐 제가 좀 일단 좀 얘기는 하는데 어머님들 다 아시잖아요, 사실은. 분위기 좀 뭐 그거는 뭐 보통 신문에도 간혹 가다가 분당 지역 뭐 백이 고등학교 뭐 전국의 상위권 학생들이 뭐 몰려있는 뭐 전국의 일반고 고등학교 중에서 뭐 100위 안에 드는 학교 뭐 이래가지고 쭉 서열 나오는 거 보면 거기에 나오는 학교들 뭐 서연고기죠, 낙생고, 뭐 중앙고, 대진고, 영덕여고 뭐 이런 데가 주로 이제 그런 학교들이죠. 뭐 그 외에 여기에 제가 거론하지 않다고 해서 그 학교가 뭐 분위기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좀 두각을 나타내는 학교들은 그런 학교들이고 그런 학교들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면 시험 대비를 시키거나 뭐를 하건 간에 좀 분위기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분위기인 건 분명해요. 뭐 학교 시험지, 수학 시험지 얘기도 제가 좀 이따 뒤에 가서 할 텐데 뭐 그런 얘기들 하더라도 분위기는 확실히 특히 뭐 낙생이나 이런데 뭐 이런 데는 특히 좀 다른 학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런 분위기들을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3년 동안에 좀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뭐 분당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막 고등학교 편차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3년 동안에 이렇게 그 분위기가 잡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니까 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뭐 안 될 거라고 미리 이렇게 그러시지 말고 어차피 뭐 그건 복불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지원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앞에 서두가 굉장히 길었는데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주로 수학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지금 현재 지금 자녀분이 고등학생인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혹시 두신 학부모님들 계세요? 계시고 2학년 1학년 나머지는 다 처대 처대가 중3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분위기가 물론 이제 주변 어머님들이나 주변에 하여튼 아는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들을 텐데 일선에서 또 제가 이제 가리키는 입장에서 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로 좀 뭐 수학 시험과 관련돼서 어떻게 좀 시험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어떻게 좀 공부를 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수학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대입시 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입시 구조는 수시하고 정시가 있잖아요. 이건 뭐 어머님들 다 아실 거고 수시가 보통 한 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다른데 상위권 대학들은 수시 비중이 더 커요. 한 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은 뭐 서영고, 뭐 서성한, 이 정도만 하더라도 거의 한 7 정도, 모집 인원의 한 70%는 수시로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시는 이제 수능으로만 가는 걸 정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수시로 한 70%.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모집 요강을 보면 거의 한 6대4. 근데 실제적으로 뽑히는 거 보면 수시에서 학생들을 못 뽑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2월이 되거든요. 정시로. 보통 한 5대5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상위권 대학은 그래도 한 6대4 정도 이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수시 전형에서 중요한 거는 주로 우리 학생들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은 요 전형입니다. 3가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 이렇게 돼 있는데 참고적으로 뭐 제가 이걸 자세히 얘기는 안 할 텐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전형에 수시로 지원을 하려면 문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서울 시내 10개 대학, 그러니까 시립대까지, 그러니까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그 정도까지가 문과 같은 경우에 1.5 벗어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5 벗어나면 집어넣어도 좀 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면 뭐 요번에 한양대 발표한 거 보면 한양대 학생부 교과, 이건 이제 학생부 성적으로만 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전형 같은 경우 보면 뭐 1.1, 뭐 1.2,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 발표한 거 보면. 그럼 1.2면 그렇다고 해서 뭐 1등급을 맞아야 되는 거죠. 거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까지가 1등급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오히려 좀 잘하는 아이들이 이과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의 등급이 되는 아이들이 전국에 보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등급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유지한다는 거는 문과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한 뭐 200명이다. 그럼 한 전교 뭐 한 8등, 10등 안에 이제 계속 들고 있는 거죠. 주요 과목 교과에 대해서. 주요 과목 교과라는 건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뭐 문과 같은 경우에 사회 교과 정도가 계속 그 정도가 유지가 되면 좀 이거 지원 가능성. 물론 이제 학교마다 반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달라요. 어느 때는 어느 대학은 뭐 예를 들면 과목별 이수 단위까지 가중으로 해서 집어넣는 데도 있고 어느 데는 뭐 그냥 등급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형 요강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뭐 그런 복잡한 얘기하면 힘들어지니까 일단은 교과 내신은 한 그 정도가 돼야지 교과 내신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7등급 정도를 벗어나면 그것도 좀 뭐 2등급 대 가지고는 이 전형 집어넣기 힘들어요. 2등급 대 가지고는 이렇게 됩니다. 주로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은 주로 한 중위권 대학들, 그러니까
서영고, 서성한 정도까지만 해도 이쪽으로는 잘 안 뽑아요. 왜냐하면 지금 연대나 고대나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데 쪽, 서강대 이런 쪽은 이쪽 아이들보다는 이 전형을 많이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특목 아이들 뽑기 위해서 그런 거죠. 특목 아이들은 내신 성적이 교과 전형이 예를 들면 용인외고 아이 같은 경우도 전교 1등이 거의 한 2등급 대 될 거예요. 어쩌면 2등급 대 정도 되거든요. 2등급 후반 정도 나와요. 걔네들 그 평균. 왜냐하면 계속 어떤 학생이 1등급을 맞을 수가 없는 구조죠.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애들이 막 뒤섞여 버리니까 2등급 대 아주 잘한다 하더라도 2등급 대에 내신 등급이 나오니까 그런 아이들 여기 내봐야 여기 전형 자체는 그냥 학생부 교과를 잘 보는 아이들이 이제 집어넣는 전형이니까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그런 특목 아이들은 다 이쪽 전형을 통해서 집어넣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자사고 쪽 아이들은 다 이쪽 전형을 해서 집어넣게 되니까 실제 여기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은 주로 이쪽 전형으로 많이 뽑습니다. 그러면 이 전형은 내신 성적이 안 좋아도 좋냐? 그럼 학교만 보냐?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받쳐줘야 됩니다. 내신 성적이 요 위에 있는 전형보다는 한 0.5등급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낮아요. 낮지만 좀 비교과, 다시 말해서 아이가 스펙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자기가 진로와 꿈을 찾아서 학교 생활에 동아리 활동이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는 아이들 있죠. 서류가 좀 좋은 아이들은 이쪽 전형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에서 이제 이러한 서류 부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아이들이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학교, 이런 학교들이 이제 수시 입학에 좀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야지 좀 이런 쪽을 그래도 좀 많이 학교에서 좀 봐줄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견주어서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그런 자사고나 이런 쪽이 훨씬 이제 이런 쪽에서는 강하죠. 아이들 자체가 워낙 이제 좀 적극적인 데다가 학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쪽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니까. 왜냐하면 자사고 쪽에서는 1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답이 없어요. 전교 1등도 여기 집어넣으면 불리하니까 실제 답이 없으니까 이제 이쪽 전형에 굉장히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전형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어쨌든 학교에서는 내신 성적과 관련돼서 가려면 기본적으로 문과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1.5등급, 그러니까 거의 전교권에서 놀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내신 성적과 관련된 수시를 지원할 수 있고, 이과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 아이들도 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 그럼 내신 성적 잘 받으려면 좀 약간 떨어지는 지역에 또는 어떤 떨어지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거냐면 이런 전형조차도 다 최저를 요구하고 있고요. 최저를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전교권 아이들이 실제 수능 성적이 안 좋냐?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아주 개개인으로 보면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은 아주 좋은데 수능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내신 성적보다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은 기본적으로 좀 비례하는 그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실제 그리고 또 수능의 많은 부분이 아까 정시 전형에서도 학생들 많이 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만 가지고선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학생부만으로 진짜 대학을 학생들이 다 간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부모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거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사고를 보내는 이유 중에는 내신 성적이 좀 불리해도 학교 분위기가 좀 좋으면 나중에 정시나 이런 쪽에서 수능 성적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사실은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아무리 요새 중요하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얼마큼 잘 나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논술은 상대적으로 논술에도 요새는 입시 요강을 보면 내신 성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 있는데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입시 요강의 서강대 같은 예를 보면 서강대학 같은 경우는 1등급하고 한 4등급하고의 그 내신 성적의 그 점수 차가 한 0.5점 뿐이 안 나요.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제. 그러니까 학생부나 이런 데서는 뭐 좀 당연히 이제 학생부 그 등급을 가지고 1차 선발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뭐 면접 봐서 선발하고 이러니까 학생부가 중요한데 논술 전형은 어차피 학생부 성적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학교에서 1등급하고 뭐 등급 간 점수 차가 굉장히 적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질 반영률은 거의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술만 좀 잘 쓰면 얼마든지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이런 그 부분이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은 아무리 뭐 정교권 아이라 하더라도 분당 지역에서 아무리 정교권 아이라 하더라도 이거만 쓰지 않아요. 아이들이. 이거에다가 왜 이거는 뭐 내신 성적이 아무리 뭐 1.3, 1.4 이렇게 되더라도 또 그런 아이들이 눈높이가 낮춰서 쓰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 쓰지 않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기를 씁니다. 같이. 그렇잖아요. 여기를 쓰다 보면 막 낮춰서 써야 돼요. 붙으려면. 그렇잖아요. 낮춰서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1.3인 학생이에요. 1.3인 학생이 연대나 고대 못 쓰죠. 못 써요. 그러니까 써도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좀 불안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안전빵으로 좀 미쳐서 이제 낮춰서 쓰는데도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상위권 대학들 있잖아요. 정교권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보다는 종합 쪽에 더 무게 중심이 있어요. 종합 쪽에 오히려 이제 서류까지 다 봐서 이제 그러니까 내신은 기본이고 서류까지 봐서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거니까 실제 좀 장담하기가 어렵죠. 장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면 내신 성적도 관리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수능도 같이 준비하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이과 학생들인 경우에는 논술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현재 그 아이들이 대학에서 이제 3년 후에 바라보면 여기까지 준비해야 되는 구조다. 전체적으로 일단 이제 내신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은 어머님들 고등학교 시험지, 그러니까 중간고사건, 기말고사건, 문항수는 20문항에서부터 한 23문항까지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문항을 출제하는 학교는 주관식 비율이 높은 학교고요. 23문항을 출제하는 학교는 주관식보다는 좀 객관식 문항이 많은 학교예요. 주관식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들은 중앙고, 영덕여고, 성남외고 뭐 이런데 외고는 여기 이제 외고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냥 관내에 있어서 제가 넣습니다. 그리고 낙생고 이런 학교들이 주관식 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고는 45점, 영덕여고 45점, 주관식 비중이 그 다음에 성남외고 40점, 낙생고 40점. 주로 이쪽 학교 이런 학교들을 보면 항상 그 전국 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학교 중에 이런 학교들입니다. 여기에 빠진 학교가 서영고인데 서영고는 좀 약간 독특하긴 해요. 서영고는 그냥 주관식 배점이 한 30점 정도 되고 난이도 있는 문항도 서영고는 많이 내지 않아요. 한 2문항 뭐 이렇게만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영고가 수학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으로 보면 서영고가 오히려 좀 난이도 높은 문제가 서영고는 그냥 아예 한 2문항 또는 3문항만 딱 이렇게 되고 그걸로 그냥 변별을 해요. 근데 나머지 고등학교들, 뭐 중앙고, 낙생고 이런 데는 좀 전체적으로 좀 문항 부분들이 좀 어렵게 좀 출제가 되면서 좀 어려운 문항들도 좀 더 많은 그리고 주관식 배점도 상당히 높은.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지원할 때는 수학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 그러니까 주관식 문항도 있고 막 이러니까 잘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물론 문항수는 이런 학교들은 한 20문항 정도 되는데 그래도 50분 만에 좀 어려운 문항까지 다 풀어내려면 굉장히 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죠. 그러니까 아는 것만 가지고는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약간 훈련이 좀 많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시험들을 평가해 보면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굉장히 등급 따기 어렵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보통 수학이 좀 약한 아이들인 경우는 어느 시험지건 간에 이 모든 학교들의 시험지 중에서 한 70% 내지 80% 다시 말해서 한 70점 정도의 문항까지는 70점 정도까지는 그냥 센 수학의 대표 유형 정도 있죠.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출제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변별을 하는 거죠.
나머지를 가지고 변별을 하는 거고, 문제는 이제 그 시간 안에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좀 빨리빨리 풀어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도 어떤 경우가 아니면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는 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욕심이 생겨서 자기가 여태까지 중학교 때는 계속 시험을 100점 하나, 뭐 많이 틀려봐야 하나, 거의 대부분 100점을 맞은 학생이에요. 이런 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첫 시험이고 막 이러니까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다 맞아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부담감들이 있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막혀요. 뭐가 하나가 딱 막히면 거기에 아이가 이제 오기심이 발휘돼서 그거를 계속 끌고 있어서 시간 관리 실패하면 완전히 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뒤에 문제 아는데도 막 다 틀려버리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제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서 고등학교 시험은 특히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아까 이제 고난도 문제들을 풀어나갔을 때 이 학교 프린트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 아까 고난도 문제를 많이 낸다는 학교들은 터무니없이 고난도 문제를 팍팍 던지면 아이들 못 풀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학교 프린트에서 주로 숫자를 좀 바꿔서 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좀 시험 대비할 때는 학교 프린트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이런 건 아주 기본이에요. 학교 프린트, 교과서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좀 풀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 어려운 문항들은 그런 학교 프린트에서 좀 변형해서 내는 경우들이 뭐 다 그렇진 않은데 뭐 예를 들면 한 5문제를 냈다 그러면 한 5문제가 다 어려운 문제면 아이들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제 시간에 그 문제 푸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주관식까지 풀어내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 몇 문제는 많이 봤던 유형으로 출제를 하죠. 물론 숫자는 바꾸죠. 숫자를 바꿔서 뭐 그렇게 출제를 하거나. 그래서 이런 학교 프린트는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원별 기출 이것도 좀 많이 풀어야 돼요. 단원별로 기출 여태까지 출제됐던 거. 보통 학교 시험은 학교 그 커리큘럼이라고 그러죠. 커리큘럼은 거의 비슷해요. 선생님들이 잘 안 바꾸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수학을 가리키면서 보면, 예를 들면 낙생고등학교는 1학년 때 뭐 어디까지 배우고 2학년 때는 반드시 기백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과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리고 뭐 순회고등학교는 1학년 때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뭐 이렇게 뛰어서 어떤 한 선생님이 갑자기 똑바로 이렇게 쭉 나가지 않고 뒷부분을 같이 갑자기 해요. 근데 그게 그 해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패턴이 좀 정해졌는데, 제가 한번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속 하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쨌든 뭐 선생님들이 이제 전 선생님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선생님 받으면.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냥 생각 없으시고 그냥 그걸 막 바꾸고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해왔던 게 좀 잘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학교별로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물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그 전에 냈던 문제들을 이렇게 그대로 내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뭐 수학이라는 건 사실 그렇잖아요. 좀 중요한 유형의 문제들은 어쨌든 그래도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단원별로 좀 중요하게 출제됐던 이러한 기출 유형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또 같이 쓰시는 문제은행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문제를 이렇게 뽑았을 수 있는, 검색해서. 이제 그거는 굉장히 많은 문항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거는, 예를 들어 출판사 같은 데서도 제공을 해주고요, 실제. 출판사 같은 데서도 자기네 그 교과서 이런 것들 좀 채택해주면, 이런 문제은행 같은 것들 이렇게 제공을 해서 선생님들이 좀 쓰기 편하게 뭐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들끼리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뭐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파일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출제가 보면 여러 학교 문제들을 이렇게 다 수집해서 직전 대비를 시키거나 이러다 보면 고등학교 문제들도 이렇게 좀 특이한 문제인데 중복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교과서 문제는 아니고. 교과서를 같이 써서 나오면 그냥 교과서에서 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과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도 문제예요. 고난도 문제인데 이 학교도 나오고 이 학교도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한솔고등학교에서 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프린트에서 있었어요. 집합은 4개가 들어가 4개짜리였어요. 4개짜리 문제인데 그 한 문제 풀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객관식 문제입니다. 근데 객관식 문제인데 그거를 그 학교에서는 5개로 냈더라고요. 실제 시험 출제에서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5개를 연습한 아이들은 맞췄고, 안 한 아이들은 너무 복잡한 문제니까 5개로 확 변형을 해버리니까 이제 못 풀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성남외고에서는 3개짜리로 또 나왔어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인데 3개짜리. 그러니까 성남외고는 좀 쉬웠고요. 그냥 좀 해보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직전 대비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쭉 여러 학교 거를 모으다 보면, 훨씬 이렇게 좀 중복되는 이런 문제들을 좀 발견할 수 있어요. 기출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왜 올라갔지? 그 다음에, 뭐, 고난도 문제는 고난도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 있냐면,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그 하이레벨이 아니라, 블랙라벨이라는 책이 있어요. 블랙라벨, 그 다음에 1등급 수학.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 뭐 이런 책들이에요. 블랙라벨 1등급 수학. 이런 책들이 이제 고난도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선생님들이 블랙라벨 책을 보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은행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타이핑이 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가 선생님들이 쭉 검색을 하다가, 이 문제 괜찮겠네. 그래서 넣었는데 이제 그게 블랙라벨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들은 주로 이쪽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실제. 그래서 보통 상위권 아이들은 반드시 좀 풀어야 될 교재입니다. 블랙라벨하고 뭐 1등급 수학, 그 다음에 실력 정성 연습 문제 이런 데를 좀 풀어야 돼요. 근데 좀 아이들 수준이 이런 고난도 문제를 풀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 풀면 풀 때도 잘 모르고 나중에 또 시켜봐도 또 못 풀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은 굳이 이거를 계속 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기서 나오긴 하는데 그거를 계속 시킨다고 해서 그 학생이 갑자기 뭐 10점 맞다가 100점을 맞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으니까 뭐 답을 외우지 않는 이상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굳이 대부분의 문제들은 한 80점까지는 한 요 정도, 일품 정도까지만 봐도 일품이라는 책이 이제 심화서인데 이것도 좀 많이 쓰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일품이나 아니면 뭐 센 문제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 문제만 반복해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한 1품 정도 수준, 한 요 정도까지만 좀 써도,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80점대는 유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의 좀 특성에 맞춰서, 좀 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1등급만 블랙라벨 해야 되니까 이제 블랙라벨 책 막 갖다 밀면 아이들은 수학에 대해서 진짜로 이제 거부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 풀어도 뭐 좀 약간 아이들이 보통 문제집을 선택하면 그래도 한 70%는 본인이 좀 푸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문제집을 갖다 밀었더니 뭐 한 30%만 자기가 아는 문제고 나머지는 다 답을 보거나 물어봐야 되는 문제면 굉장히 짜증이 나죠. 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수준에 맞춰서 시키고 오히려 좀 낮은 아이들은 그러니까 좀 뭐 한 수학을 좀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면 그런 아이들은 뭐 센이나 아니면 뭐 한 1품 정도 이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고난도 문제는 좀 담당 선생님들이 좀 문제를 좀 체크를 해서 좀 꼭 풀어야 될 문제들을 좀 반복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그래서 서서히 아이들이 좀 문제를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오히려 좀 수학이 약한 아이들을 뭐 전날이건 시험 기간에 어려운 문제를 막 갖다 계속 풀게 하면 성적은 오히려 더 떨어져요. 아이들이 오히려 뭐 기본적인 것도 막 다 무너져가지고 도대체 뭐 수학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좀 아주 기본적인 흐름들, 유형들을 좀 오히려 반복해주면 좀 아이들이 웬만한 것들을 좀 풀어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험으로만 따지면 고난도 문제는 학교 시험에 대부분은 주관식으로 출제하지 않아요. 객관식에 들어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객관식을 풀다가 한두 문제가 어려운 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문항으로 보면 고난도 문제는 서술형에다 집어넣기는 좀 서술형에 간혹 가다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서술형 집어넣으면 그건 뭐 잘하는 애들, 이건 아주 상위권 아이들, 진짜 아주 잘하는 아이가 아니고선 그 문제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점수 관리하는 데서는 오히려 그게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니까, 객관식 문항이니까 여차하면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차하면 찍을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막 어려운 거에 능력이 안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걸 자꾸만 들이밀면 아이도 부담되고 아이도 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는 뭐 잘하는 아이, 수학 잘하고 아이가 오히려 어려운 문항을 주면 줄수록 아이가 이렇게 기쁨을 느끼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 해봐야 돼요. 해보고 계속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러지 않은 아이들, 이렇게 막 어려운 문제 갖다 밀면 아예 그냥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다 별표 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물론 조금씩은 이제 좀 좋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니까 좀 단계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이런 자이 스토리,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요새는 학교에서 수학 같은 경우에 프린트로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들도 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좀 성의 있는 학교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프린트로 해서 시험 기간에는 아이들이 이제 아주 굉장히 아이들이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를 던져주죠. 그럼 아이들은 이제 거기서 시험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열심히들 풀어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들은 좀 응용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서서히 수능형 문제에 이렇게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좀 그 학교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좀 등한시하는 학교인 경우는 뭐 자이 스토리라는 이런 책들 있어요. 이런 책들은 오히려 그냥 교육청 모의고사만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책들을 가지고 1학년 때 좀 이렇게 하면 저것도 많이 풀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훨씬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좀 내신의 비중이 한 8 정도, 수능보다는 내신의 비중을 한 8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뭐 1학년 과정은 수능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기본적으로 뭐 수능형으로 뭐 특별하게 공부할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1학년 때는 한 8 정도 내신 비중을 가지고 하고, 수능형 문제들은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뭐 문제집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되죠. 2학년 때 되면 좀 상황은 좀 달라져요. 이제 점점점 수능의 비중을 점점 키워나가면서 3학년 때 되면 본격적으로 아까 8대2가 2대8로 바뀌는 거죠. 내신은 2, 수능이 8 이렇게 바뀌어서 사실은 이제 학습 계획을 짜야 되는 거죠. 일단은 하여튼 고등학교 학습서는 대략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행학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학습은 지금 이 표는 중3 학생한테 물어본 거예요. 중3한테 고등학교 2학년까지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중3 학생한테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선행학습이 필요하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대답한 비율이에요. 보면 이런 뭐 자유형 사립고라든가 뭐 이런 특목고 쪽 아이들은 당연히 한 70% 이상이 그 정도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 그리고 보통 일반고 아이들도 한 반 정도는 그 정도 선행학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보면 많은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선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선행학습이 과연 아이들한테 그냥 뭐 진도만 나간 건가라고 봤을 때, 물론 개 중에 아주 특이하게는 뭐 선행학습이 효과가 없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그래도 웬만큼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기 과정에 대해서 되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행학습을 시켰을 때는 이 통계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해한다는 게 거의 대부분이 한 40% 정도 되고요. 실제 이건 뭐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이것도 뭐 실태 분석 보고서라는 그러한 자료에 보면 선행학습을 시켰을 때 대부분 이해한다가 한 40%. 뭐 그래도 절반 이상 이해할 것 같다. 24%. 그러니까 거의 한 60% 정도는 그냥 그럭저럭 아주 뭐 심화 단계나 고난도 단계까지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이해하겠다. 그리고 알 것 같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선행학습을 시키고 나면 아이들이 이런 거예요. 그냥 불시에 시험을 보면 많이 잘 못 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좀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선행학습이다 보니까 뭐 자기 시험을 본 거는 아니고 이래서 선행 위주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시험은 자기 학년을 가지고 학교에서 평가를 하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냥 불시에 시험을 보면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좀 이렇게 다시 좀 리뷰를 시키고선 만약에 테스트를 또 보잖아요. 그럼 잘 봐요 또. 그러니까 잠시 잊어버리는 건 분명히 있는데 과연 처음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수업을 한 아이하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었던 아이들이 다시 리뷰해서 공부를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행은 중학교 때까지는 별로 선행은 사실 안 시켜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학제가 그냥 중학교 졸업하면 그냥 뭐 다른 거 필요 없는 이런 거라면 사실은 선행을 안 시켜도 되는데, 고등학교 입시는 사실은 좀 선행 부분을, 특히 이과인 경우는 안 시키면 굉장히 좀 곤란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제가 요거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진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문과는 4개만 하면 돼요, 여기서. 문과는 4개. 문과는 4개. 그러니까 수원, 수투, 미적분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요 4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능은 뭘 보냐? 수능 시험은 이 4개를 다 보냐? 그렇지 않고요. 수투,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요 3개만 봅니다. 수능 시험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기 문과를 가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은 고등학교 때 4개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3개를, 그 중에서 3개를 시험을 봅니다. 수원은 그냥 내신으로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에는 안 나와요. 수능에는 직접적으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3가지를 공부하니까 이게 한 학기에 하나씩 배우거든요. 한 학기에 하나씩 배우니까 문과는 4개만 배우면 되니까 2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2년이면. 그렇잖아요. 2년이면 끝난다는 얘기니까 고3 때는 그냥 총정리 과정을 들어가도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문과는 굳이 선행학습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과를 갈 거면, 여기서 이제 문과가 정해진 학생들 있죠. 외고도 마찬가지예요. 외고도 선행학습 그렇게 안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게 뭐 아까처럼 막 확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문과 아이들은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수원, 수투까지만. 근데 대부분이 뭐 지금 중학교 때도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선행이 돼 있으면 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수학의 중위권 아이들, 그러니까 중하위권 아이들이죠. 지금 중학교 때 수학이 굉장히 아이를 괴롭히는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수학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도 성적이 좀 굉장히 안 나오는 학생들.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 학교 시험 보면 한 뭐 70점 이하 점수들을 계속 이렇게 받아오는 학생들은 너무 선행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오히려 다져주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문과건 이과건 간에 문과를 가건 이과를 가건 간에 수학이 좀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 있잖아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점수대가 진짜로 좀 점수가 안 좋은 학생들, 뭐 70점대, 뭐 60점대, 막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습니다. 더 시켜봐야 그런 아이들은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뭐 교재는 어떤 걸 쓰는 게 좋으냐면, 수원은 그래도, 한 심화 단계까지는 겨울방학 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한 1품 정도 수준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서만 좀 뭐 센이나 이런 것들만 좀 보기보다는 센에다가 한 1품 정도 수준까지 좀 여기까지는 봤으면 좋겠고 어머님들 생각에 그러면 우리 아이가 못하는데 무슨 수투까지 보냐 겨울방학 때 그냥 수원만 시키지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수투를 보기에 제가 왜 수투까지 좀 보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 그룹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도 수투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투를 시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학교 시험만 오로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 막 쫓아가기도 이제 되게 버겁고 그런 문제들을 적응하기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여기만 계속 하게 돼요, 아이가. 그러고 나서 여름방학을 맞게 되는데 여름방학은 요즘에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량이 많아요, 사실은. 수투 분량이 많습니다. 수원은 그리고 중학교 때 많이 했어요. 사실은 여러 번 반복도 하고 이래서 그나마 좀 괜찮은데 수투는 아이들이 좀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막 새로운 요새 교과 과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열, 뭐 지수로그 막 이런 게 지금 수투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함수 파트들도 다 이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 이쪽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수학이 좀 낮아도 겨울방학 때 아주 좀 약하게라도 수투를 한번 좀 봐두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1학기 때 좀 그래도 좀 선행을 조금씩이라도 좀 시켜가면서 1학기 과정을 같이 병행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진도를. 그래서 2학기 과정을 조금씩이라도 그래도 학기 중에 좀 해가면서 겨울방학 때 한번 해놓으면 훨씬 수월하니까 그렇게 좀 커리큘럼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류 학생들은 여기까지 뭐 더 보시지 마시고 여기까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과 외고 포함해서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문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수학이 그다지 아주 뛰어난 학생이 아니면 굳이 이 학생들도 여기까지 했으면 좋은데 대신 수원은 좀 고난도 교재까지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외고나
이런 무슨 뭐 과천에거나 뭐 경기에거나 이런 데서 뭐 수원에거나 하여튼 뭐 외고에서 보통 측정하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아이들이 선발된 아이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걔네들끼리 변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학교 시험 자체가 그다지 쉽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난이도 있게 출제를 해요. 그래서 최소한 고난도 문제까지도 이때 겨울방학 때 한 블랙라벨 정도를 그래도 좀 쓰는 그 정도 하고 뭐 수투는 그냥 한 심화 교재 정도 보는 이 정도로 커리큘럼을 잡아주시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원하고 수투 정도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뭐 외고 갔다고 해서 뭐 1학년 때 미적분 배우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다 2학년 올라가서 또 하고 이러니까 1학년 겨울방학도 있고 뭐 또 1학년 여름방학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서두르시지 마시고 오히려 여기까지 이렇게 그냥 좀 제대로 좀 맞추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양으로 진도 위주로 막 선행 빼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심화시키는 걸로 좀 커리큘럼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과인데 문과 상위권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분명히 기량적으로 보면 이과를 가도 잘할 아이예요. 그런데 본인의 꿈이 예를 들면 뭐 자기는 무슨 뭐 경영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아이들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법학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정치 외교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외고를 들어간 아이들 중에서도 수학을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그런 아이들은 웬만큼 수원수투까지 그래도 심화 단계까지 웬만큼 이렇게 잡혀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애들을 가지고 다시 또 수원수투 막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좀 지겨워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그냥 오히려 선행을 그냥 미적분 안 정도까지 좀 한번 좀 끊어주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적분 어는 선행으로 해서 아주 뭐 고난도까지 완성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 기본 정도 수준. 다시 말해서 정석에다가 센 정도를 그냥 결합해서 좀 푸는 교재 정도로 해서 한번 끝내고 그 다음에 수원 수투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원은 좀 고난도로 반드시 좀 할 수 있도록 좀 겨울방학 때 커리큘럼을 잡아주고 수투는 여름방학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수투까지 고난도 하면 좀 너무 그 커리큘럼 자체가 무거워지니까 뭐 미적분도 나가야 되죠. 수원도 해야 되죠. 수투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문과 아이들 저거 제대로 막 심화까지 다 하려면 6일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수원 수투 하면서 수원은 좀 고난도로 하고 수투는 그냥 심화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아이들이 좀 안 잊어버리는 정도로 좀 이렇게 좀 확인해주고 그다음에 미적분은 좀 진도 나가는 그런 커리큘럼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과 그 다음에가 이과 중위권인데 얘네들이 문제예요. 저도 이걸 고민을 굉장히 요번에 겨울방학에 저희 학원 커리큘럼을 짤 때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되더라고요. 보면 여기 이과 중위권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지금 중3 아이들 중에서 수학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 그다지 높지 않고 그다지 높지 않다는 얘기는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고 한 중간 정도 하는 거예요. 중간 정도 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은 선행도 그다지 많이 돼 있지 않아요. 선행도 한 수원 정도 심화 아니면 수투 안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중에. 근데 아이까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분명한 거는 아이가 남자아이기도 하고 또 등등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과를 좀 보내고는 싶어요. 이과를 보내고 싶은데 이과는 아까 얘기했듯이 6개를 다 해야 돼요. 고등학교 동안. 만약에 이걸 한 학기씩 하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걸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2학년 때까지 진도가 끝나려면 그리고 이게 2학년 과정까지 진도가 끝나려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실은 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3 맞는 겨울방학 때 진도를 나가고 있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고3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모든 진도들이 다 끝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고3에 올라가면 수리논술이나 아니면 이제 수능형 문제로 이제 돌아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돌아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진도를 빼려면 이과 중위권 이과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제 생각은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지금 현재 진도상으로 봤을 때 여기 하고 있는데
이걸 겨울방학 때 이걸 언제 끝나냐. 그리고 수학이라는 게 이게 좀 약간 위계적인 과목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를 모르면 뒤에 거를 좀 하기 힘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시간표상으로 보면 현재 진도가 여기 나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 중에 틀림없이 이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의 커리큘럼을 그러면 그냥 뭐 여기까지만 하게 하고 그냥 문과 너무 문과가 진도 안 나갔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겨울방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얘네들이 11월 말이면 모든 기말고사까지 다 끝나고 이제 12월부터는 얘네들은 풀인데 3학년 12월, 1월, 2월 기저 3개월이라는 기간이 이제 풀로 아이들한테 주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이과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에 있어서는 최소한 아이들이 좀 커리큘럼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잡아야 되겠다라는 좀 판단이 들어서 저희 학원에서도 선생님들하고 이거 가지고 회의를 좀 했어요. 틀림없이 이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첫 번째, 너무 수학이 안 되는 아이는 좀 설득을 시켜보자. 일단 첫 번째.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수학이, 얘는 이과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좀 유보를 시키자, 그 아이는. 왜냐하면 여기 시켜도 좀 안 되니까. 여기 시키면 뭐 마음적으로는 다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나중에 결과를 보면 차라리 그냥 이거 2개 열중하는 게 더 나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면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 잃어버리면 좀 곤란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아이들은 1차적으로 좀 약간 유보를 시켜서 좀 이렇게 좀 물러나 보자. 무조건 막 다 여기까지 듣는다고 하면 능력이 안 되는데 아이가 힘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나마 그래도 아이가 좀 할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과를 꼭 가야 되고 좀 의지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여기까지 시키는데 대신에 미적분 언을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교재를 좀 가볍게 시키자. 가볍게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좀 빼서 일단 아이들이 미적분 언에 좀 아주 기본적인 유형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훈련될 수 있도록 을 좀 지도를 하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1학년 예비 중1 학생들이 좀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이과 능력이 좀 안 되는데 지금 뭐 진도도 별로 안 나가 있는데 이과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막 급해지거든요. 아이들이 급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에 거를 좀 이렇게 다지지 않고선 그 다음에 확 진도만으로 나가면 상당히 위험해져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좀 올해 1학년 들어가서도 막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차라리 미적분 원 쪽은 좀 교재를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약한 걸 쓰는 건 아닌데 한 센 정도 유형만이라도 그냥 아이들이 반복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면 좀 아이들이 좀 슬림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그냥 미적분 안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원수투를 좀 시키자. 근데 단 그 아이들은 이게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3번 4시간씩 해가지고 이거 다 못해요. 사실은 진짜 막 겉핥기식으로 돼버리니까 만약에 그런 학생들은 좀 설득을 해서 겨울 3달 동안은 6일을 좀 시키자. 6일을. 그래서 3일은 이거 시키고 3일은 이거를 시키는 이런 식의 좀 구조를 짜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한 뭐 이쪽 비중이 좀 더 많아야 된다면 뭐 이걸 4일, 이걸 이틀. 어쨌든 간에 한 6일 정도는 좀 시켜서 수업 패턴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게 좀 힘들면 최소 요거는 제가 보기엔 미적분 어는 한 센 정도로만 그냥 나간다고 하면 C단계 빼고 뭐 B단계 위주로 해서 좀 개념 설명하고 문제 좀 연습시키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4시간짜리 2번만 해도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교재만 하면. 그래서 그 정도 하면서 수원수투는 좀 아까 얘기했듯이 좀 심화 단계까지는 좀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커리큘럼을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과 상위권 아이들은 여기까지 좀 할 수 있도록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이과 중위권 아이들도 미적분을 다루는 게 2가지 부류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좀 여기까지 끝난 아이들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여기까지 끝난 아이들은 미적분 언을 그냥 뭐 정석도 쓰고 샌도 쓰고 뭐 학원 교재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아이들 충분히 연습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진도가 여기까지 안 나간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막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만약에 이거를 선택한다고 하면
어차피 좀 그때는 좀 슬림하게, 요거는 좀 뭐 교재를 좀 슬림하게 해서 아이들이 나중에 좀 이렇게 1학년 때 또 좀 더 보충이 돼서 순활하게 갈 수 있도록 좀 커리큘럼을 마련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이과, 그리고 뭐 그러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세한 내용들은 담당 선생님이 좀 시간표 가지고 아마 상담을 해 주실 거예요. 그 단계에 맞게. 그리고 이과 상위권 아이들은 여기까지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과 상위권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진도가 지금 현재 여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여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제가 보기에는 요 단계를 다시 또 뭐 완전히 막 잘 맞추려고 여기를 또 심화시키고 이러기보다는 어차피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여기에서 다시 반복되거든요. 내용이 좀 더 확장되면서. 그래서 차라리 여기까지 지금 하거나 이런 학생들은 좀 이쪽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위권 쪽은 좀 이렇게 시키는 걸로 하자라고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은 한 요 정도까지 좀 가면, 이과 상위권 아이들은 남는 건 요거만 남는 거고, 이과 가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요 세 가지 정도 하니까 그럼 고등학교에 가서 원활하게 그래도 진도를 쫓아가면서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 커리큘럼은 지금 현재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 겨울방학 시작은 12월 1일 날 현재 저희 수의학원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만 끝나면 바로 좀 진도를 나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학만 말씀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많은 어머님들이, 고등학교를 지금 보내고 있는 어머님들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탐구 과목에 대한 부분인데요. 탐구 과목에 대한 선택은, 이것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탐구 과목에 대해서는 요거를 좀 꼭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대학들이 탐구 과목, 그러니까 탐구 과목은 이제 사회 과목에서 뭐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과학 중에 선택하잖아요. 이과인 경우에는. 탐구 과목이 점수 반영이 다 100분위 점수로 반영이 됩니다. 여기는 100분위 변환 점수라는 건 뭐냐면, 100분위가 만약에 몇 점이다 그러면 그것을 변환해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100분위 점수. 대부분들은 100분위 점수를 가지고 탐구 과목은 점수를 매깁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인데 뭐 이 얘기를 합니까? 나머지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써요. 근데 이 대학들은 뭐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100분위 점수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얘기인데, 표준 점수는 뭐냐면 수능 성적을 봤을 때 그 난이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 표준 점수는 Z 점수라고 하는데요. 자기 점수에서 평균 빼가지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점수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그걸로 점수를 매기는 게 이제 표준 점수고요. 표준 점수로 점수를 매기게 되면 어려운 과목일수록 똑같은 점수라 하더라도 표준 점수가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표준 점수예요. 표준 점수의 성격은, 그래서 만약에 국어하고 수학하고를 비교해 보면 수학이 좀 아이들이 못 보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난이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어하고 수학하고 원점수가 똑같이 똑같이 둘 다 만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수학의 표준 점수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다 모든 대학들이 표준 점수를 씁니다. 거의 대부분이 표준 점수를 쓰는데, 탐구 과목에 있어서는 100분위 점수를 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게 중요하냐면, 100분위 점수는 그럼 뭐냐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화학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더니 제가 상위 5% 안에 들었어요. 제가 화학 시험을 봤는데, 그러면 저는 100분위 95점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시험을 봤는데 상위 위에서 10%에 들게 되면 저는 100분위 9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90점이 점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는 그 90점을 변환시켜서 90점일 때는 45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점수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탐구 과목은 어떤 과목이 어렵냐 쉽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과목을 선택했을 때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하는 과목에 잘하는 놈들이 많냐 적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과목이 잘하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아니면 좋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문과인 경우는 가장 잘하는 아이들이 몰려있는 과목이 한국사입니다. 이건 왜 그런 줄 알죠? 서울대를 가려면 한국사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다 서울대 보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사는 가장 많이 이 학생들이 몰려있는 요런 데죠. 그 다음에 2위가 사회문화예요. 만약에 어떤 학생인데 자기가 사회문화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잘하는 건 없는데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니까 나 이거 선택할래 이러면 이건 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잘하는 아이들이 두 번째로 많이 몰려있는 집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권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보는 아이들이 주로 많이 이쪽도 많이. 그러니까 서울대 보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게 한국사하고 사회문화예요.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그러면 여기를 좀 피해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피해가려면 여기에 순위가 안 써 있는 데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순위 안 써 있는 데 있죠. 많이 요새 선택하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인원수가 좀 많으면 좋잖아요. 좀 뭐 그냥 밑에서 좀 깔아주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면 많이 선택하는 게 요새 생활과 윤리 많이 선택하고요. 윤리와 사상 이것도 괜찮아요. 윤리와 사상. 철학 쪽이 들어가 있어서 좀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어떤 아이들은 또 뭐 그런 철학 사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경제는 6위예요. 이거 근데 보는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10,000명 정도뿐이 안 보는데 6위예요. 선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경제도 주로 서울대 가는 아이들, 상위권 아이들이 좀 많이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문과에서는 보통 여기 이렇게 블랭크 돼 있는 거 이쪽 위주로 선택하는데 통상은 이거 많이 선택하고요. 생활과 윤리 많이 선택하고요. 4위 정도뿐이 안 되니까 이것도 뭐 인원도 많이 선택하니까 이거 많이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리와 사상 많이 선택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좀 요새 좀 주의해야 될 과목이 사회문화. 그래서 자기가 사회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라는 자신이 없으면 그냥 그런 특별한 어떤 특징이 없으면 좀 이런 것들은 좀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과인 경우는 선택 과목이 요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서울대를 보내시려면 반드시 투과목을 해야 돼요. 서울대는 투과목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리 1, 물리 2, 생물 1, 생물 2, 그다음에 화학 1, 화학 2, 그다음에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8개 과목으로 과학 과목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수능은 2개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중에서 6개를 배우고 이런 게 이렇게 배우는데 학교에서는 다 해요. 다 하는데 수능은 그 중에서 2 과목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서울대를 가려면 반드시 2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요. 반드시 2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서로 다른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서로 다르게 2 과목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서울대에서 가장 많이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생물 2, 생물 2하고 화학 1 이거를 제일 많이 아이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화학 1 최상위권이 많이 몰려있는 집단이죠. 이 서울대 보는 아이들이 주로 많이 이쪽 되게 많이 몰려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 2 되게 많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학에 대해서 아이가 특별하게 좀 잘 못해, 과학을 잘 못하고 이러면 굳이 화학 1 이런 거 선택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어떤 거 선택해야 되냐면 G1 이런 거 괜찮잖아요. 그죠? G1, 생원 이런데 이런 거 선택하면 좀 무난합니다. 특별하게 그런 게 없으면 G1, 화원 이런 쪽을 그러니까 아이가 과학을 특별하게 잘하는 아이가 아니면 오히려 이런 쪽을 그냥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생각하기에 논술 봐야 되는데 논술에 과학 보잖아요. 과학. 그러니까 만약에 과학을 잘 못하는 학생이니까 그 학생은 논술 걱정은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수능 성적도 안 나오는데 논술 이거 보는 거 쉽지 않을 거고 논술 과학 안 보는 논술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서강대, 시립대, 이런 데 있잖아요. 한양대, 아주대, 광운대, 이런 데는 다 수리 논술만 봅니다. 과학을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런 대학들을 그냥 선택해서 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안 되는데 자꾸만 투과목 선택하거나 이렇게 어려운 화원 이런 거 선택하려면 괜히 힘들죠. 물원도 쉽지 않아요. 물원도 물리 선택하는 아이들은 진짜로 이렇게 아이들이 소신이 있는 아이들이 물리를 하더라고요. 물리 좀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웬만하면 화학이나 생물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물리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물리가 재밌다는 아이들이에요. 잘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물리가. 재밌던 아이들이니까 이쪽도 좀 과학이 약한 아이들은 좀 선택하면 굉장히 좀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과, 의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제 제자 중에도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애가 성적도 괜찮은데
자기는 의대만 간대요. 이거 매번 떨어져요. 지금 제가 3수까지 지금 하는 애 보고 있는데, 아직도 뭐, 이거 좀 딴 데 가면 안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약대로 좀 내리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해도 자기는 의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3년째 재수를 하고 있는데, 의대를 고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의대만을 고집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런 학생들은, 투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서울대 의대만 투를 요구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서울대 의대, 물론 뭐 꿈이 자기가 서울대 의대다 그러면 이제 투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원을 2개 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의대면 원을 2개 하는 게 차라리 낫고, 그래서 수능으로 어차피 수시는, 의대를 수시로 가려면 진짜로 잘해야 되거든요. 뭐 최저 등급이 뭐 1등급 3개 막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높으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원을 2개 선택하는 게 서울대 의대 갈 게 아니면 그냥 의대를 갈 거면 그냥 원을 2개 선택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고 차라리 뭐 정시나 이런 쪽을 좀 노려보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제 얘기는 끝낼 텐데요. 논술은 바뀐 게 뭐냐면 최저 등급이 우선 선발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논술에서 올해부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선 선발이 좀 없어진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어머님들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논술 뭐 30대 1이야. 30대 1. 30대 1이죠. 30대 1이어서 그럼 논술 써가지고 돼? 뭐 확률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세요. 학생들도 워낙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사실은 준비를 좀 잘 안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고3 때 되면 수시를 6장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웬만큼 돼야지 쓰는 거니까 쓰기가 좀 쉽지 않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렇다고 수시를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수시를 쓰게 되죠. 쓰는데 쓸 수 있는 것은 이제 오로지 논술이에요, 논술. 근데 아이들이 이제 논술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논술 시험장 가도 그냥 썼으니까 가서 보는 거지. 뭐 이런 아이들이 대다수예요, 사실은 대다수. 그러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그 한양대에서 요번에 한양대 수시가 굉장히 희사점을 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입시를 보는 사람은 이제 한양대가 어머님들도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올해 한양대가 뭐를 없앴죠? 수능 최저를 다 없앴어요. 수능 최저가 하나도 없잖아요. 수능을 잘 보고 못 보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논술 잘 보면 뽑겠다 이런 거거든요. 내신 성적 좋으면 그냥 뽑겠다. 학생부 종합 좋으면 그냥 뽑겠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지금 한양대가 그랬었죠. 그래서 한양대의 일부 이제 그래서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한양대가 저렇게 파격적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관심들이 있었어요. 저거 어떤 얘기냐면 10만 양병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0만 양병설. 그래서 한양대에 10만 명이 지원할 거다. 10만 명이 지원해서 저거 완전 대박이 날 거다. 그래서 원래 수시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대학의 1순위가 한양대였어요. 원래. 그래서 한양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초창기에는 뭐 병실을 다 바꿨대는 둥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어요. 입학 지원료 가지고. 엄청나게. 하여튼 한양대가 1위였는데 요번에도 10만이 지원해서 한양대가 최고의 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한양대가 꼴찌예요, 꼴찌. 그게 왜 그랬냐면, 왜 그랬을까요? 학생들이 쫄아서 최저가 없다고 그러니까 막 경쟁률이 너무 세질 거니까 듣지도 말자 뭐 이랬을 거는 아니고 한양대가 전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 수시를 봤잖아요. 한양대가 예전에는 한양대가 수능 끝나고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양대가 수능 전에 수시 시험을, 논술 시험이나 뭐 수시 시험을 논술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가 수능 전에 가면 한양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군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실력은 연대 고대 정도 급이에요. 그런데 혹시 자기가 수능 시험을 못 보면 그래 한양대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보험으로 좀 하나 이렇게 걸어놓기는 하자. 그래서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아이들이 많았죠. 한양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은 주로 서울대 애들은 아니고요. 연대, 고대를 보려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목표 대학이 그런 아이들인데 만약에 수능을 못 보면 그냥 보험 차원에서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 안 가고 수능 성적이 조금 좀 안 나온 것 같으면 뭐 거기라도 가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양대를 썼던 게 대다수인데 그 아이들이 안 쓴 거죠. 납치당할까 봐. 수시는 붙으면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괜히 시험장에 가서 논술시험 딱 봤는데 자기가 돼버리면 근데 수능을 잘 봤어. 그러면 한양대 가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써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연대 고대 가는 아이들이 안 써버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저 밑에 아이들은 아예 뭐 언감생심 뭐 그냥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쓰고 그러니까 요번에 한양대에 그 지원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만 쓴 거냐면 진짜 한양대를 가고 싶은 아이들만 쓴 거예요. 적정 지원만 쓴 거예요, 아이들이. 나는 한양대가 목표 대학이야.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양대가 적정으로 나는 한양대를 갈 거야 라는 아이들과 그 바로 밑에 단계 아이들만 한양대를 쓰다 보니까 인원수가 아주 적은 거죠. 그래서 올해 1위는 성대가 1위고요. 한양대는 거의 뭐 완전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 작년인 경우에 한양대가 30대 1 정도 됐거든요. 올해가 5대 1. 5대 1. 이게 뭐냐면 이 수치가 뭐냐면 실제 모든 대학, 상위권 대학의 실제 논술의 경쟁률은 5대 1이에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30대 1이 아니고 30대 1은 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안 가냐면 30대 1이면 수능 잘 나온 아이들은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나서 시험 보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 수능 끝나고 나서 논술 시험 보는 학교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논술 시험장에 수능 성적이 잘 나온 아이들은 그 학교에 안 가요. 논술 시험 보러 안 갑니다. 안 가고 그 다음에 또 최저 등급 안 되는 애들은 못 가요. 걔들은 이제 최저가 있잖아요. 모든 게 최저 안 되는 아이들은 그것도 못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런 아이들 다 빼고 나면 5대 1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논술이 그다지 경쟁률이 30대 1 뭐 이런 거는 그냥 허수적인 그러니까 거품 낀 경쟁률이고 실제 경쟁률은 5대 1 정도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보면 최저도 논술에 있어서는 최저도 굉장히 중요해요. 최저가 뭐 이 정도는 돼야지 논술 시험을 보러 갈 수 있죠. 이거를 못 맞추면 못 가요. 예를 들면 성대다. 그러면 문과 같은 경우에는 3개 등급 합 6. 3개. 예전에는 2개였어요. 근데 이게 높아진 거예요. 논술의 최저 기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최저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 못 맞추는 아이들은 또 논술 시험장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다 빼면 실제 경쟁률은 5대 1 미치예요. 5대 1 미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 뭐 이과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에 마찬가지로 합 6. 연대는 훨씬 높아요. 4개가 등급 합 6이에요. 논술 최저가. 연대 보려면 4개의 과목이 등급 합 6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1이 2개, 2가 2개. 그러니까 1등급 2개는 있어야지 논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굉장히 높은 거죠.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모든 대학들이 최저 기준을 많이 좀 높였어요. 주요 대학들은 좀 높였거든요. 높였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준비를 안 하면 좀 곤란하죠. 나중에는 진짜로 쓸 데가 없어요. 그 논술은 어쨌든 고3 아마 여기 어머님 아까 계시는데 논술 쓰게 되거든요. 쓰게 되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1학년 때는 할 게 없어요. 1학년 때는 논술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논술 준비할 거 없고 한 2학년 좀 진도가 빠른 아이들은 2학년 한 2학기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2학년 겨울방학 그러니까 3학년 들어가는 그 겨울방학 있잖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키는데 대신에 이 논술을 그냥 단타로 시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뭐 3시간 정도 내지는 4시간 정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몰아서 그러니까 물론 요번에도 아마 저희 학원도 그런데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 뭐 경희대, 성균관대, 서강대 막 이런데 뭐 중앙대 이런데 다 시험 봐요. 수능 시험 본 그 다음 날. 그러면 이제 급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 수능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파이널반을 개설을 해요. 저희 학원에서도 수리 논술을 하고 뭐 과학 파이널반을 개설을 해서 그래도 그냥 그 전날이라도 한 8시간, 10시간 동안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그 논술 지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냥 아이들이 급하니까 아무래도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뭐 전년도나 올해 모의 논술 같은 거 좀 그래도 보고 들어가면 훨씬 좀 용이하니까 시키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효과는 뭐 그다지 크진 않죠. 실제. 그러니까 논술 부분은 왜냐하면 문항 자체가 뭐 이런 식의 문항, 이게 한양대 올해 논술 문제인데요. 이게 한양대 올해 논술 문제인데 그나마 제가 이거 화면에다가 하나에다가 띄다 보니까 이 지문이 작은 거를 지금 선택한 건데 이거보다 훨씬 길어요. 그리고 문항 자체가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의 지문이 나오고 지문 밑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많은 거는 4개 또는 3개 정도가 붙어 있는데 1번이 풀려야 2번이 풀리고요. 2번이 풀려야 3번이 풀리는 이러한 식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1번은 풀어요. 1번까지 풀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 쓰는 아이들이 있고 못 쓰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대부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3번까지 푸는 아이들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형으로 이렇게 1번, 2번, 3번 준 이유는 한꺼번에 문제 탁 주면 아이들이 못 쓰니까 1번을 좀 한번 생각해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2번을 풀어봐. 그 다음에 2번을 풀어보는데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3번을 한번 해결해봐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확 뛰죠. 논리가 확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이들이 찾아내도록 하는 건데 이런 문항들은 단순 연습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수능은 한 문제를 풀 때 5분 이내에 풀어야 돼요. 수능 문제 한 문제가 5분 이상 걸리면 그 학생은 그 문제를 못 풀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수능은 빨리빨리 푸는 그런 직관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순발력, 직관력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수능 문제는. 그리고 문제 구성 자체가 한 문항 많아봐야 한 문항이 5분 이내에 풀 수 있도록 문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논술은 그게 아니죠. 이 한 문제가 푸는 게 최소 20분, 뭐 30분 이런 거거든요. 아이들이 뭐 6문제가 나왔다. 그럼 6문제를 다 못 풀죠. 보통 뭐 그 문제 중에서 한 4문제를 풀거나 이런 거니까 실제 아이들이 쓰는 시간은 보통 한 뭐 30분 정도 쓰고 이거를 쓰는 게 연필로 쓰고 지우개로 지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볼펜으로 쓰는 거예요. 볼펜으로. 한 번에 쓰죠. 그러니까 쓰는 훈련도 좀 많이 연습이 좀 돼야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 뭐 고치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쭉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쓰면서 그리고 뭐 틀리면 화이트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쭉쭉 거서 볼펜으로 거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이제 혹시 그 답안지가 훼손될까봐 연필을 못 쓰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연필로 쓰면 어떤 채점자가 자기 조카가 시험을 봤어. 막 지워가지고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정행위 때문에 못 쓰게 하는데 어쨌든 이 그 논술 문제들은 이렇게 연계로 돼 있고 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보통 논술 제가 이렇게 논술 가리키면 논술 한 2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푸는 게 이런 거 한 2개 정도만 풀어요. 2-3시간을 가리키는데. 근데 뭐 제가 가리키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주로 문제를 푸는데 좀 저는 그냥 아이디어만 주고 아이들은 스스로 좀 문제를 해결하게 하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보는 거죠. 이것도 더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자꾸만 사고하는 훈련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술에 있어서의 부분은 그 측정하는 게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 생각을 아이가 했는지를 검토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풀이 과정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과정을 보는 시험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도 다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한 2학년 말부터 모든 진도가 좀 다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수능하고 논술 이거를 좀 꾸준히 준비하면 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수능에 밀리다 보니까 논술은 좀 등한시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수능 점수 나오는 게 막 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논술까지 이렇게 막 한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이러기가 좀 쉽진 않죠.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아까 했듯이 좀 고난도 문제, 상위권 아이들은 고난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연습을 좀 하면 되죠. 이런 논술고사를 보는 학교들은 뭐 이렇게 좀 상위권 아이, 보통 서울 쪽에, 서울 지역에서도 뭐 보통 한 10개 대학 정도가 좀 논술 시험이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보통 한 5개, 6개 대학이에요. 서강대, 한양대 정도까지가 어렵고요. 그 밑에 경희대 문제부터는 좀 쉬워요. 뭐 중경, 외, 시 이쪽 있잖아요. 이 밑에는 굳이 논술을 많이 준비를 하지 않아도 그냥 학교 수능 정도만 하더라도 좀 감각 있는 아이들은 좀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이러한 좀 연습이 필요한 학교의 대상군은 어디냐면 뭐 고대, 그다음에 연대, 그다음에 뭐 성균관대, 뭐 한양대, 뭐 이런 서강대 이런 학교들이 좀 난이도가 높으니까 이런 학교를 원하는 학생들은 좀 철저하게 논술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논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뭐 여러 가지 뭐 학생부 교과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논술도 얘기하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이에요. 대입시에서는 여전히 수능. 아까 했듯이 논술도 수능이 받쳐야지 논술 시험장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저를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사실은 뭐 내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아이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아이들은 또 수능도 잘해요. 대부분이 잘하니까 하여튼 고등학교에서의 포커스는 수능이 중요하고 그런 속에서 내신 그다음에 논술 이런 것들 좀 잘 챙겨서 진행을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자세한 뭐 시간표 관련된 겨울방학 시간표나 이런 것들은 아마 담당 선생님이 잘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그때 좀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